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역사 원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어때요 여러분들, 힘나세요? 화이팅!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부터요, 와, 드디어 조선시대에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예스! 조선시대라. 이 조선시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시에 배웠던 복습한다 먼저 하고 출발로도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를 쭉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항상 그 분기점이 언제다? 그렇죠. 쭉 1170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고려 전기, 이 고려 전기 호족들에 의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특히 이 초기에는요, 초기 철로 만든 불상 굉장히 많이 유행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형 석불, 그죠? 대형 석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고요. 중기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가서 뭐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같은 어떤 그런 불상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요 시기에 여러분들 시험이 잘 나온 것만 설명드릴게요. 요 시기에 유명한 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월정사 팔각 9층석 탑. 그죠?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잘 나온 거 경천사지 10층석 탑. 경천사지 10층석 탑. 완전 시험이 잘 나오죠, 여러분들. 왜? 이 경천사지 10층석 탑은 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행했던 그 건축물, 그 주심포 양식이 고려 전기부터 유행을 해가지고요. 이 당시에 나왔던 건축물로 있다면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이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과 같은 주심포 양식의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또 알고 계시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순청자, 고려는 청자죠. 순청자와 그리고 뒤를 이어서 상감청자가 유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문화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 시대를 다 배웠고요. 자,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조선의 건국입니다. 이 조선의 건국과 통치 질서의 확립을 배워야 될 텐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시기 구분부터 먼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고려 500년도 제가 시기 구분하고 출발했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로 조선도 시기 구분하고 출발해 볼게요. 자, 갑니다. 조선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으로 이렇게 뚝 잘라서 볼 수 있어요. 반을 뚝 잘라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언제냐면 1592년. 네, 그 개그맨 이윤석 씨가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팁을 알려드리면 159 있을 수 없다. 헐, 네. 네, 이게 자 아재 개그들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양은 바랍니다. 159 있을 수 없다. 네,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159 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1592 이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주라고 했는데 괜찮나요, 여러분들? 네, 알려줬습니다, 저는요. 자, 어찌건 159 있을 수 없다. 1592년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조선 전기와 여기 조선 전기고요. 1592년 임진왜란 이후를 우린 조선 후기다.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1170년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눴잖아요.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 주도 세력들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신진사대부 기억하시죠?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가 온건파와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몽주. 급진파는 역성혁명, 바꿀 역자, 성, 왕씨에서 이씨로 성을 바꾸는 그런 혁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성량을 공부한 유학자들이 왕을 바꾸냐, 역성은 말이 안 된다. 고려 내에서 계약해야 된다. 이런 세력들이 나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를 다시 또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이 세력들이 바로 15세기까지 역사를 주도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15세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성혁명파들에 의해서, 급진파들에 의해서 15세기가 이끌려갑니다. 온건파는요, 이 온건파는요,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16세기가 되면요, 이때 비로소 역사 주도 세력에 참여를 합니다. 네, 참여를 하면서 이들에 의해서 바로 조선시대가 쭉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온건파에 의해서, 이 온건파의 그 후손들에 의해서, 후손들의 후대에 의해서 조선시대는 쭉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로 이들, 이 역성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성리학의 정통과 명문을 따졌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조선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끌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들을 훈구파라 그래요. 훈구파. 뭔가 구자가 들은 게 옛 구자잖아. 이게 뭔가 옛날 세력들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 다음이 선비사자 써가지고요, 살인파라 그래요. 살인파. 이 살인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선비사자 쭉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전기만 한번 놓고 보면요, 조선 전기, 그럼 이제 15세기의 모습과 16세기의 모습이 있을 텐데, 15세기의 모습과 16세기의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 15세기를 이끌고 있던 세력이 급진파들이고 16세기를 이끌고 있던 세력들이 지금 온건파냐, 그죠? 봐라,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지? 정도전. 온건파는 정몽주. 이때 이 급진파와에 가담했던 인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 세종의 그 5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이방원이 이 급진 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몽주가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버지, 제가 이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몽주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왜 우리 아빠 말 안 들어요? 조선 건국 하자니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정몽주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런 애숭이 같은 자식 어디 와가지고, 선생님, 그럼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읽었던 시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방원의 하역 아닙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누리고자, 이걸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몽주가 술 한잔 딱 마시고, 아유, 네, 나도 거기에 답갈 한번 하마 라고 해서 답갈하죠. 그게 뭐예요? 단심가 아닙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우, 옛날 사람들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시로 화답하는, 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기의 뜻을 이렇게 시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원의 하역을 보면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뭘 그렇게 뭐 얽매여, 그냥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몽주의 단신가 보세요.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절대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5세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들이 어쩌건 이 조선을 건국한 거 아니야. 이 시대는요 상당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떤 성리학적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 그래서 이 당시에 훈민정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중국을 섬겨야 되거든. 성리학은. 성리학은 정통한 명분 서열을 따지는 학문이에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어. 그럼 중국이 정통이야. 우린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거야. 사대해야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질서야. 양반과 쌍놈이 있어. 그럼 쌍놈이 양반 섬겨야 되는 거야. 양반은 쌍놈 잘 보살펴주고. 이게 자연의 질서라고 보는 거야. 이게 바로 분수에 맞게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만약에 그 성리학적 명분에 얽매여 있으면 한글 못 만들어요. 왜? 아니 중국에 그 한자가 있는데 못하러 만들어. 그건 섬기는 게 아니지. 하지만 15세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시대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런데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했더니 이 온건파가 16세기 정권을 잡으면 이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야. 기술, 한글, no. 오로지 유학. 그래서 이때 이황, 이이와 같은 유학자들이 이때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5세기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시면 그 시대가 보여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세력이에요. 16세기는요. 이 몸이 죽어 이 백판 고쳐 죽어 이 세력이에요. 단심가 세력들이에요. 이들이 만든 16세기 모습은 다르다. 그래서 15세기 100년과 16세기 100년의 모습은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조선시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시기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요건 이제 제일 중요해. 요게 이제 딱 틀을 잡고 있어야 이제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설명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신진사대부의 분화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점진적 개혁, 원공개혁파, 고려 왕조 유지 주장, 조선 건국 낙향의 향촌 자치 추구. 향촌에서 자치를 추구해 이 사람들은요. 자치, 냅둬라. 난 나대로 산다.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자치 세력들. 반면에 급진개혁파, 급진적 개혁, 새왕조 개창 주장했고요.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 세력과 함께 조선 건국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중앙 집권. 이들은 중앙 집권. 중앙에 있으니까 이들이 향촌 자치인 반면에 이들은 중앙 집권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요거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최영 등이 요동정벌을 강행했고 요동정벌에 반대하던 이성계 등이 위화도에서 회군 정적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으로 정적 실권 장악했고 그 다음에 다음 뭐예요? 경제적 실권 장악해야죠. 과점법 실시하면서 권문세조의 대농장을 몰수하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강화시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과점법 실시 나왔죠. 자, 조선 건국 정몽주 등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를 제거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자, 태조, 한양, 천도, 정도전, 문물제도 정비. 자, 보세요. 자, 이제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태조, 정도전, 문물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도전과 정몽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도전은 조선 건국을 찬성한 사람이고 정몽주는 반대한 사람이야. 결국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서 철퇴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이 팀 플레이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성리학 중심의 국정운영, 재상 중심의 정치 주장. 근데 정도전은 여러분들 재상 중심의 정치를 만들어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정도전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게 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제. 그죠? 근데 왕은 늘 정해져 있잖아. 그 아들에 의해서 쭉 이어져 나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왕이 똑똑한 문제가 없는데 왕이 똑똑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 나라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은 혹시 능력이 떨어진다 할 때 그 왕을 보살피는 그 재상들, 그 재상들이 똑똑하면 그 나라, 그 위기는 버틸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걸 다 정권을 맡기는 건 위험하다 라고 봐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 이 재상이 왕을 보필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정도전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정도 대단한 사람 같아. 조선 옛날 건국해가지고 말이죠. 한양 천도하잖아. 천도한 다음에 이 서울 그림을 다 정도전이 그려요. 정도전이 그 선을 쫙 그으면 거기에 길이 나오고 점을 딱딱딱 찍으면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야 정말 한양의 설계자가 바로 정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사대문 지을 때 이 정도전이 고민을 많이 해요. 사대문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지을까라고 하다가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인의예지신이에요. 그 인의예지신, 성리학에 의한 나라 조선이니까 그 인의예지신을 따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그 유교의 제일 중요한 인의예지신을 잘 새겨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의예지신이 들어간 사대문 이름을 지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에 들어올 때 인이 들어간 문이 어딜까? 사대문. 흥인지문이야. 흥인지문, 동대문, 흥인지문. 그다음에 의는 어떤 문일까? 요거는 돈의문이야. 돈의문. 돈의문은 근데 지금 없어요. 지금은 이게 지금 서대문이야. 서대문. 돈의문이. 그다음에 인의 예가 들어가는 문은 뭐야? 숭례문, 남대문이야. 남대문. 와, 이렇게 다 들어가네. 그다음에 지가 들어간 문은 뭐야?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는 북대문이에요. 북대문 숙정문이라고. 숙정문. 선생님 숙정문 어디 지가 들어가나요? 그죠? 이 지는 지의 지자거든. 근데 이 정이 뭐냐면 깨우치다, 깨닫다, 지혜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단어가 정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숙정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남은 지 하나, 인의예지인 됐고 신이지. 신은 뭐가 있을까? 신은 바로 보신각. 그 보신각 종 있잖아요. 그 제아의 그 종소리, 그 보신각한테 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건 문이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종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의예지 신을 탁 만든 게 이게 우리 지금도 쓰고 있잖아. 정도전이 만든 거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도전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정도전 재상 중심의 정치? 야, 이게 지금 이씨 왕조 나라인데 지금 재상 중심의, 야, 왕 중심의 나라가 돼야지 재상 중심의 나라면 어떻게? 너 누구야? 라고 또 딱 나오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 사람 누구예요? 예전에 정몽주 선생님, 우리 아빠랑 나라 세워!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이방원이 딱 이분이 또 정도전, 이 정씨들 문제야 이거. 정씨들이 좀 또 우리 아버지 또 갖고 놀려고 그래? 이게 진짜 라고 해서 왕자인 난을 일으키면서 정도전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방원은 참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정말 무서운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자식이 지금 이게 내가 정말 공들여서 정말 함께 가고자 하는 정몽주도 죽여. 정도전은 정말 생사 고락을 같이 했던 인물이 정도전이거든요. 정도전도 죽여. 아버지 입장에서 이방원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옥새 있잖아요. 옥새를 들고 그냥 니 다 해쳐먹으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옥새를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고향으로. 저기 이북이거든요. 고향이요. 내내 돌아가갔어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성계가. 근데 이방원이 어떻게든 왕이 이제 돼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으면 명분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어떻게든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 사신을 보내요. 근데 사신을 보자마자 이성계가 내래 왜 안 와? 하면 모시러 왔습니다. 내래 이 자식! 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내는 사신들 다 죽여.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그 이성계가 있는 곳이 함흥이거든. 함흥에 사신들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나온 단어 함흥차사.
아, 얘 갔는데 왜 함흥차사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계속 보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너의 몸을 풀고 아, 이 자식 참. 알았다. 간다. 라고 해서 다시 서울로 오죠. 태종 이방원이 좋았죠. 아버지가 드디어 날 인정해 주시나? 드디어.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그 이방원의 참모 하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륜이 이방원한테 얘기를 하죠. 전하, 천막을 세우시는데 그 기둥은 아주 굵은 기둥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아주 굵은 기둥을 짓습니다. 저기 아버지가 드시고 오셨습니다. 이성계가 딱 등장한 거예요. 이방원이 너무 좋았죠. 아버지! 라고 달려가는데 딱 그 모습을 본 이방원이 갑자기 또 열받은 거야. 아, 저 자식이 내 청몽 좋아, 청도 좀 저 자식. 갑자기 이성계도 독특해요. 화살을 꺼냈더니 쫙 하고 그 아들이 팍 쏜 거야. 대박. 태종 이방원이 너무 놀랬죠. 갑자기 아버지 달려가는데 이성계가 화살을 빼면서 활을 당기고 퓨 쏘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하다가 숨은 거예요. 숨을 데가 없었으면 화살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하륜이 굵은 기둥을 세우라고 했잖아. 그 기둥 뒤에 숨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 기둥에 화살이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중랑천, 서울의 중랑천이에요. 중랑천에 가면 살고지 다리가 있어요. 그 살고지 다리가 뭐냐면 화살이 꽂힌 다리다. 이성계가 이방원을 향해서 화살을 쏜 곳이다라고 살고지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숨을 산 거야. 이제 아버지한테 옥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옥세를 받으러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하루이 딱 그때 또 이방을 막아요. 아버지, 전하. 지금 옥세를 직접 받지 마시고요. 내시를 보내십시오. 내시가 가서 옥세를 받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래? 하고 또 내시를 보내요. 딱 내시가 이제 옥세를 받으러 온 거야. 내래 왜 안 나? 이성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옥세를 받으러 왔사옵니다. 그때 이성계가 웃으면서 옷소매에서 뭘 꺼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철퇴를 꺼냅니다. 철퇴를 꺼내요.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성계가 옥세 받으려면 그걸로 머리 딱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내시가 온 거야. 그때 이제 이성계가 하늘의 뜻이구나. 내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늘이 그걸 막는구나. 애따 옥세 가져가라. 라고 해서 태종 이방원의 왕위 승계가 인정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정말 하늘의 뜻이었나 봐요.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올라왔고 그 이방원이 아들을 왕위에 올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세종 아닙니까? 만약에 이성계가 태종을 죽였더라면 세종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운명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건 뭐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방원이요 아버지한테 복수해요. 아버지 복수합니다. 그거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 내가 모두의 별명학에서 다음 재미있는 역사 시간에 다시 얘기해줄게. 이거 너무하면 이거 진도 안 나가.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방원이 이제 왕자의 난을 거쳐서 즉위합니다. 정도전는 반대파를 제거해가지고 왕이 올라온 거야. 태종은요 재상 좀 웃기고 있어요. 왕건강하야 라고 하면서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의정부 6조 체제예요. 의정부 6조 체제인데 자 왕이 있단 말이야. 왕이 이렇게 있으면 의정부는 여러분들 3정승이 있어요. 3명의 정승.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의정. 그 다음 서열이 누군지 아세요? 우의정이 좌의정이야. 좌의정이야. 조선시대는 항상 좌상우하예요. 좌가 항상 서열이 높아.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3정승을 거쳐서 6조는 뭐냐면 2호 예병형 공이야. 여기 이제 직접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지.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의정부 이게 재상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이 재상들의 권한이 세지면 왕이 의정부에 검토해봐라 라고 해서 의정부가 검토해서 오케이가 되면 이게 6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형식. 육조에서 뭘 하려고 그래. 그럼 의정부에 먼저 보고를 해. 의정부가 뭐 괜찮네. 보고가 감이 된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왕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하지. 지금 의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심사라는 건 마찬가지잖아. 왕권을 강화하려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6조 너희들 빨리 해라. 6조 네 시행했습니다. 보고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6조 직접 명령을 내리는 6조 직계제라는 게 바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6조 직계제로 가겠죠. 태종 이방원은요 재상 중심의 정치 이런 의정부 중심 이거 원치 않았거든. 그래서 바로 6조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명령 내리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요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요 호패법 남자들한테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여러분 뭐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사병 혁파. 이방원. 네. 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자기가 사병을 갖고 있어서 왕자의 날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장악한 거거든요. 자기는 괜찮고 자기가 왕권 잡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병은 없애야 되는 거야. 이게 사병으로 왕권 오른 태종이 사병을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말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딱 그거지 뭐. 그지? 내가 가지면 되는데 니네들이 가지면 안 돼. 넌 없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세종이 왕위에 들어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정말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 바로 이방원 아닙니까? 그죠? 정몽주 제거하고 뭐 그런 정치인이에요. 이 이방원은요. 그래서 손에 피를 엄청나게 많이 봐요. 왕권에 도전할 것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의 형제들도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양녕이었어요. 양녕이었는데 세자 책봉을 하죠. 첫째니까 적장자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합니다. 근데 이 양녕이 말이야. 태종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지금 내 뒤를 이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첫째 양녕을 폐위시켜요. 그리고 셋째 충녕을 네가 해라 하고 세자에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 충녕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세종입니다. 전 정말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셋째 충녕을 왕위에 올렸다는 것. 저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태종이요. 세종의 부인의 아버지, 즉 세종의 장인마저도 죽입니다. 가차 없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태종 이방원과 이 세종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세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정말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저의 외삼촌도 죽이시고 저의 장인어른도 죽이시고 왜 자꾸 이렇게 죽이십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카리스마 넘쳤던 그 태종 이방원이 그때 비로소 웁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세종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왜 이러는지 아느냐. 너의 손에 묻힐 피를 내가 대신 묻히기 위해서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거예요. 태종은 악역은 내가 다 맡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손에 피를 대신 묻혀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려시대 마찬가지잖아. 고려시대도 왕권 때 힘이 없었거든. 왕권이 약했거든요. 그거를 광종이 피 묻히면서 엄청난 숙청 작업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종의 문벌귀족 사회 토대가 완성되잖아. 똑같아. 조선 태조 때도요. 정도전과 같은 사람들이 재상 중심의 정치 지향하다가 결국은 태종 이방원들은 피 묻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종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굉장히 비슷한 고려 초기나 조선 초기 이제 비슷한 패턴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인간 사는 모습은 비슷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시대도 한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이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이 손에 피를 묻힌 자기 아버지 태종을 과연 사관, 그 기록을 하는 그 관리들이 있거든요. 이 사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세종이 결심을 해요. 자, 저기 태종실록 좀 가져와봐. 아버지 어떻게 평가할지 좀 보고 싶다. 야, 가져오라 그러죠. 그때 영의정 황희가 얘기합니다. 전하, 그것은 불가하옵니다. 와, 세종한테 불가하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세종께서 만약에 지금 그 기록을 보신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마음껏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세종께서 그 기록을 보셔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뜯어 고친다면 이제 이 기록은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고 이 기록을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자신의 아버지 태종의 실록을 열람할 수 없사옵니다. 불가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와, 결국 세종이 알았어. 안 보면 되잖아. 라고 해서 결국 안 봐요. 여러분 기록은 이런 거예요. 그거 또 기록 얘기 재미있으니까 태종 때요. 태종은 이게 굉장히 무사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말 타고 막히는 사냥은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느 날 말을 타고 막 보여주는 거야. 신하들한테. 나 말 잘 타지? 나 사냥 잘하지? 하다가 어이쿠 하다가 말이 떨어져요. 얼마나 엑스팔려. 왕이 뭔가 좀 젠체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창피해. 막 정신없이 일어나는 거야. 왜 그러잖아. 왜 갑자기 창피할 때 막 갑자기 막 일어나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태종이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태종이. 그런 다음에 사관에게 기록하지 말지어다. 이 사실을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사관은 항상 늘 따라다니면서 옆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거든요. 그 사관한테 야, 너 이거 기록하지 마라. 나 엑스팔린다. 야, 이거 기록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태종실록 제7권에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뭐라고 기록되냐고요? 대박. 태종이 낙마한 사실을 기록하지 말라 하였다. 라는 말까지 써놔요. 야,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500년 동안 움직인 거는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 이렇게 되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한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록물 관리 조선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마음껏 열람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조선 사람들이 그 기록에 대한 거는 역사의식이 있어요. 기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500년을 유지했던 건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세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추구를 하죠. 자, 의정부 서사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세종은 의정부의 얘기를 좀 듣겠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야. 왜? 아버지 이방원이 다 죽여놨거든. 다 죽여놨으니까 왕한테 개길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종은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쫄아 있어. 좀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서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종 때 이제 걱정이 뭐냐면 아버지가 하도 사람을 죽여가지고 인재가 없어. 인재가 없는 거야. 인재를 다시 양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현명한 사람들을 모을집자 모아 만든 연구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현전입니다. 집현전. 집현전이 그래서 설치하는 거예요. 예, 경연의 활성화. 자, 그리고요.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요. 조세제도 정비, 그다음이 사군 육진. 예, 이게 뭐냐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 세종 때가 왜 대단한 거냐면 지금의 우리의 그 한반도 영토를 거의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사군이고요. 여기가 이제 육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쓰시마
지금 대마도죠. 쓰시마를 정벌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사군육진, 쓰시마섬 정벌 너무 중요해요. 훈민정음 창제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현전, 의정부 서사제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봐두시고요. 경연은 뭐냐면요,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자리예요. 이거를 활성화시킵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게 말 타는 거 사냥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1년에 경연 몇 번 했게? 1년에 한 3번 정도. 그 아버지 이성계를 닮아가지고 아버지 이성계도 경연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변방 장수라니까. 이성계 저 칼싸움하면서 온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다는데 이게 신하들이 공부하자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성계가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하얀 그 흰 머리를 보여주면서 야, 내 나이에 지금 이거 그런 거 해야 되겠냐? 라고 이제 이성계가 그 기록에 나와요. 그것도 적은 거야, 사관이. 이 나이에 공부하리, 이것도 적어놔요. 신하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여러분 실록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거야. 전하 지금 처음 출발하는 건데 전하께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후대의 왕들이 따르겠사옵니까? 공부하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알았다 라고 해서 공부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태종 이방원도 어쩔 수 없이 무늬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밖에 안 해요. 아주 이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태종 이방원도. 세종은 다릅니다. 세종은요, 이 경연을요 1년에 한 60회 합니다. 60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매일 아침 5시면 상참이라고 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요. 정말 이 회의 무지하게 좋아하는 왕입니다. 대면보고입니다. 네, 서면보고 아니고요, 대면보고. 그러니까 세종 정말 대단한 왕인데 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러면 매일 아침 5시에 회의에 가는 신하들은 어떻을까? 너무 불쌍해. 막 세종한테 막 조련당하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 5시에다가 막 경연에다가 막 그 준비해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편으로는 또 세종시 안테나게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 집현전 이런 통해서 임제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세종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문종이 즉위하는데 문종이 몸이 약해요. 문종도 정말 세종을 닮았는데 정말 문종이 오래 살았으면 이 세종의 어떤 태평성들 더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세종을 닮았거든요. 근데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요.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이 소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운동은 별로 안 하시고 소고기 드시고 공부만 하시다 보니까 몸무게가 한 거의 100kg 정도 나갑니다. 세종이요. 굉장히 거구해요. 고기를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나? 그 아들이 몸이 약해요. 문종이 일찍 죽죠. 일찍 죽으니까 어린 아들이 왕이 오른다고. 그 왕이 누구예요? 그 단종이거든. 근데 이 단종이 어린데 이 또 세종의 아들이잖아요. 또 세조. 수양대군이 그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을 많이 닮은 거야. 권력의 화신이에요. 이리상이라고 하죠. 늑대상. 이 수양대군이 저 왕위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작심을 해가지고 한명회와 함께 계유정난, 한명회가 딱 살생부 리스트 만들잖아요. 그래서 딱 문 걸어 잠그고 1차 검문 통과된 사람들 살생부 리스트 있어 그럼 죽여. 리스트 없어 그럼 2차 검문 통과. 그리고 나선 딱 세조를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결국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결국은 이제 단종도 귀양 보내고 죽이죠.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서 세조는요 다시 왕권 강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왕권 강화야. 태종 이방원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육조 직기들 다시 부활시키는 거. 집현전 경연 뭐야 나보고 공부하라고 웃겨? 이러다 없애. 그래서 폐지시켜요. 네. 그리고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자, 직전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 고려 말에 그 신진사대부의 그 경제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전법 실시했잖아. 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나눠준 토지라는 얘기잖아요. 이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실시한 게 누구냐면 이게 세조야. 이 과전법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현직, 전직을 다 줘요.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준다는 얘기야.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퇴직한 관리한테 주는 토지가 부족하네. 그러니까 현직 관리한테 주는 토지가 부족하네. 토지 부족 현상 때문에 야 그냥 현직에 있는 사람만 줘라 야 라고 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만 준 토지,
직전법을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세조 때. 그러니까 제가 과전법 직전 뭐라 그랬지? 관리들 월급이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지급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세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6조 직계제 시행왕이 누구지? 그게 바로 태종과 세조.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 자, 이 성종 때가 되면 여러분들 바로 조선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경국대전. 세조 때 편찬을 시작했고요. 성종 때 완성했던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조가 왜 집현전 없앴잖아. 그죠? 성종 때 다시 홍문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경연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또 성종 때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 그 대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대입니다. 섬길 사자예요. 클 때자, 큰 나라를 섬기는 정책. 태사가 명나라겠지 뭐. 명나라. 건국 초기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정벌 주장했었는데요. 명과 대립하거든요. 하지만 태종 이후 태종이 이제 정도전 죽이잖아. 이러면서 태종이 내가 명나라한테 까부는 정도전 죽였다. 조선 이런 나라다. 나 명나라 잘 지내고 싶어. 라고 해서 태종이 사대 외교할게. 라고 사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에 조공을 보내고요. 명으로부터 선진문물 수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조공 외교가요. 이게 여러분들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조공을 바치잖아. 중국에 바치잖아. 예를 들면 100만 원 가치가 되는 조공을 바쳤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중국에서 기특하도다.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가 또 답례를 줘야지. 라고 해서 한 200만 원 가치를 줘요. 그러니까 이걸 무역으로 본다면 이거는 흑자야 적자야. 이건 흑자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요. 이 쿼터제, 조공 쿼터제를 더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쿼터제를 굉장히 많이 가져간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공 무역은요. 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득이에요.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리는 뭐냐면 서로 교통한다는 얘기죠. 리는 뭐냐면 이웃린자예요. 이웃과 서로 교류하는 정책. 중국 명나라는 사대하고 이웃 나라는 교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은 일본, 여진, 류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강경책으로 뭐가 있냐면 여진한테는요. 알죠, 여러분? 세종 때 사군 육진, 그죠? 김종서의 사군 육진 개척. 네. 김종서가 이거 다 한 건 아니고요. 김종서와 최윤덕. 네, 김종서와 최윤덕이 각자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세종 때 이종무의 쓰시마섬 정벌이 있습니다. 세종 때 이종무의 쓰시마섬 정벌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강령책이에요. 이렇게 말 안 되면 좀 때리는 거야. 하지만 회유책도 있어요. 회유책. 여진에게는요. 귀순하면요. 국경에 토지관직 주고 국경에 무역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또 삼포를 개항해 주는 거예요. 일단 이들의 요구는 뭐냐면 우리랑 무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여진한테는 무역소, 그리고 일본한테는 세 개의 포, 항구를 개항해 주는 거예요. 제포,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포, 연포. 연포는 이제 울산이고요. 부산포, 제포는 이제 진해 이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개항해서 제한적 무역을 허용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 기타는 뭐 류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사실을 통해 교역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봐서 진짜 재밌는 얘기 많죠. 그죠? 더 많은데 더 많은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별별 한국사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별채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건국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엄청난 스토리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